네, 조금 전 알려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베를린 구상, 한미일 공동성명 발표 등 성과도 있었지만 사드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관련 내용을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성과도 있었고 동시에 숙제도 있었다. 일단은 총평을 한번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과가 좀 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G2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고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는 하지만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 미사일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것을 주도적으로 의제로 상정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받았던 거고 특별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의 주도권 문제 사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큰 나라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도 가끔 외국 사람들 만납니다만은 한반도 문제는 너희들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다녀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다 환영을 하더라. 그러듯이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푸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동의를 받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제 이런 문제를 품에 있어서 우리만의 힘은 또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역시 미일 중러의 힘이 필요한 거고 또 국제적인 그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강력히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이제 주장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물론 이제 성명에는 포함이 안 됐고 이제 메르켈 그 독일 총리가 구두 성명 비슷하게 우리를 지지하는 그런 정도로 끝났습니다만은 네. 어떻든 간에 우리의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큰 성과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많은 난관이 있고 앞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또 역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우선 베를린 구상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베를린 구상은 사실 이제 베를린 선언 정도로 됐어야 되는데 북한이 ICBM을 실험하는 바람에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나빠지고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태도를 북한이 보였죠. 그래서 베를린 구상이라고 보통 우리들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이제 제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라든가 항구적인 평화체제 문제죠.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 문제, 남북 대화 문제, 또 북한의 어떤 그 취약계층의 지원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죠. 특히 이제 가장 큰 현안으로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평창 동계 올림픽 문제, 또 남북 대화 재개 문제, 또 휴전선에서의 군사적인 그런 어떤 그 긴장 완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이제 2000년 3월달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베를린 선언을 했었고 그 후속 조치로서 아마 이제 베를린 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역시 한반도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풀어갈 건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발표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원장님 일단 저희가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중국의 협조를 끌어낸 것이 사실 딱 저희가 제대로 보면 많지 않아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서로 그렇죠. 이견만 확인하고 나왔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우리의 혈맹이다라는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들었고 이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많은 과제로 남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회담에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고 또 미사일 도발을 계속함에 따라서 우리 안보의 입장에서는 역시 한미일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북한이 만약에 모를 그런 도발에 대해서 사드로 방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미 공조를 분명히 하고 사드도 사실상 배치를 용인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반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우리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사드를 배치한다고?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빨리 철수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제 제재를 계속 할 거야, 한국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곤란하죠. 안보는 미국과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북한 도발을 억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네. 경제 제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수단으로 해서 또 우리를 압박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야 되는, 또 문재인 대통령 말씀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어떤 외교 대상은 미국과 중국 네. 두 국가 다 크게 봐서 네네. 우리는 다 놓칠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줄에 서라는 걸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고 네. 트럼프는 시진핑은 중국의 줄을 서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발을 양쪽에다 미국과 중국 양쪽에 딛고 있는 네. 그런 형국이 이번에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혹평하는 사람들은 뭐 이번에 이룬 게 뭐가 있느냐, 이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중국을 설득했느냐, 네. 그렇게 이제 비평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또 어떻게 보면 진솔한 그런 우리 입장, 예. 우리 사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해 좀 해달라, 우리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시진핑에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더 문제를 좀 상의하고 타협해 네. 가자,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봉합이 됐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번에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보기는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 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지 의미 있는 않겠느냐. 첫발이다, 이렇게. 예, 그게 예. 이제 우리 외교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한다기보다는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예. 그런 이제 해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중국이 우리나라에는 이 사드에 대해서 보복하는 경제 제재를 시사를 했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굉장히 미중 무역 불균형한 그렇습니다. 문제에다 이걸 다시 거론을 했단 말이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과거에 상당히 3개월 전만 해도 친했다가 그렇죠. 지난 4월. 친해지는 분위기였다가 이번에 좀 틀어지는 분위기였어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조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만에다가 첨단 무기를 지금 팔지 않아요. 미국의 첨단 무기를 팔고. 그래서 대만 무기승이나, 문제는 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사활적인 이익이거든요. 네. 대만을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갖다가 계속 카드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만을. 어떻든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고 또 남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군사훈련을, 국경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네. 중국의 어떤 영역을 무력화시키는 미국의 훈련들이 거기에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상당히 약이 오른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은 좀 불만을 표시했던 거 아닌가? 이건 사활적인 문제인데 왜 건드리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사활적인 문제는 경제적 이익이다. 네. 근데 너무너무 지금 그 무역 적자가 심하다. 네. 대중 무역 적자가. 따라서 이걸 해소해야 되는데 중국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나서기를 바랬었는데 이루은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지난 4월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약간 유보했던 것은 북핵 문제를 좀 열심히 해결하라고 우리가 좀 봐준 건데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다시 경기 압박 카드를 쓰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그 미중 간에 상당히 이번에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아주 그 심각한 상황까지 갔던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한반도 안보 또 북핵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중이 협력이 잘 되면 사실은 북핵 문제 푸는 데도 좋은데 미중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봐서는 미국과 소련과 북한이 한 편이 되고 네. 우리와 미국과 일본이 한 패가 되는 러시아. 예, 그러니까 러시아와 네. 북한과 중국 예. 이렇게 이 싸움 패가름이 되게 되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거기에서 가장 꽃놀이 패를 딜 수 있는 게 뭐냐면 북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힘든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빨리 어떻게 보면 큰 형들이 빨리 화해하고 협력하고 국제 문제에 있어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건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좀 숙제로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반면에 또 성과를 짚어보자면 한미일 공동 성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최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 8번에 걸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렇게 딱 부러진 어떤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역시 이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조를 분명히 한 거죠. 제재를 한다. 제재를 강하게 한다. 이제 그런 것에 이제 합의를 또 한 거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제재만 또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도 병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또 강하게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재도 동참하지만은 한편으로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이제 그런 어떤 수순을 밟고 있는데 다만 이제 거기서 표현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대륙간 이를 사거리 사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렇죠. 했죠. 예. 대륙간을 넘을 수 있는 사거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어떻든 간에 한미일 공조가 확실히 됐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거고 네네. 중국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시진핑은 지금 불만이 좀 있어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근데 우리는 북한을 포기할 수 없어. 네. 우리는 혈맹이야. 혈맹. 네. 6.25 때 싸웠다는 거죠. 같이 미국을 대항해서. 그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좋기는 한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작용을 또 네. 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북한과 중국을 가깝게 만드는 그런 이제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한미일 공조를 확실히 함으로써 중국도 사실 한미일 공조를 깨려고 하는 거고 예. 북한의 전략 전술도 한미일 공조를 깨는 겁니다. 그걸 네. 이제 같근 전술이라고 하는데요. 어떻든 한미일이 뭉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북한의 그 이익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이들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 용어가 ICRM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륙간 사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ICBM이라고 인정을 안 한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궁금한 것이 단순히 ICBM이라고 인정을 안 한 의미가 혹시 뭐 이게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 성공을 했다고 이제 김정은이가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여했던 그 과학자들을 바로 옆에다 대동하고 황병서라든가 최용해를 제끼고 이 과학자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옆에다 대동하고 금수산 기념궁전 지난 7월 8일이 이제 김일성 이제 사망 이제 일이었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일이 만약에 이걸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북한은 핵도 소형화했고 네. 그것을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멀리 보낼 수도 무기까지도 했다고 하는 이건 국제 정치에서 정말 심각한 네. 안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한미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전쟁을 불사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물론 사실적으로도 어렵지만 정치적으로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너무 사태가 거죠. 중대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ICBM을 인정함으로써 오는 국제 정치적인 이 전환, 상황 전환이 너무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실질적으로도 완전히 그것이 ICBM이라고 인정하기는 군사 전략가들은 쉽지 않다 그렇게 네.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드리면 이 원유 공급 중단을 검토를 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북한에 대해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것이 과거에도 이런 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북한에 어느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며 현실 가능성은 있나요? 치명적이죠.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원유 한 방울도 안 나지 않습니까? 전부 거의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네. 나머지 일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유 공급을 중지를 한다고 한다면 북한 경제는 물론 망가질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든지 항복을 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기로에 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죠. 그런 상황을 중국은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중국이 원유를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유엔 안보리에서 이걸 논의한다 손 치더라도 네.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면은 안보리 결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미일이 이제 상징적으로 정말 이렇게 큰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